여기 아직 살아있어? 여기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리산 남쪽 능선, 사람 발길이 끊긴 눈 덮인 계곡에서 특전사 중사 배민지는 핏자국이 번진 군용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위에 눌린 채 숨만 붙어있는 중년 남성의 가슴팔에는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보였죠. 사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는 거려. 정확히 관절만 부러뜨린 흔적, 총은 쓰지 않고 칼과 둔기로만 남긴 상처들, 군 내부 사람 솜씨였습니다. 그리고 능선 위에서 일제히 켜진 군용 서치라이트. 민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고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를 구하고 사라질 것인가? 날 죽이려 한 건 내가 15년을 키운 내 부하였소. 그놈이 내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말했소.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별 하나 더 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 관절을 하나씩 부러뜨렸소. 지리산 폐교 지하실, 피투성이가 된 별 2개 사단장이 특전사 여군 중사에게 토해낸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하가 상관을 사냥하다니. 그것도 별을 하나 더 달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충성을 맹세한 부하가 은인이자 상관인 사단장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리고 휴가 중이던 특전사 여군은 왜 목숨을 걸고 이 남자를 구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배신과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휴가 중이던 특전사 중사 배민지는 34살. 군생활 16년 차였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도 아니고 그저 고졸학력으로 이등병부터 시작해 땀과 피로 올라온 하사관이었죠. 평생을 군복 속에서 살았고 땀과 흙먼지 냄새가 배어있는 여군이었습니다. 특전사 여군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민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산불 진화 중 순직한 산림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는 당시 안타까운 사고라며 위로금 몇 푼 쥐어주고 조용히 덮었죠. 민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힘없는 죽음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군을 선택했습니다. 특전사를 선택했습니다. 살리는 법과 죽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웠죠. 이번 휴가는 오랜만에 받은 특별 휴가였습니다. 어릴 적 자란 지리산 산골 마을을 찾아 부모님 산소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능선을 홀로 걷던 민지는 발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용 장갑이었습니다. 핏자국이 번진 채로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손에 등산 스틱 대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전술 단검을 꺼내 들었죠. 군인의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장갑이 있던 쪽을 따라 내려가자 바위 틈에 끼어 신음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찢겨진 정복 사이로 별 2개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아직 살아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정확히 관절만 부러뜨린 타격 흔적, 출혈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통을 극대화한 칼자국들, 총은 한 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사고문 매뉴얼대로 집행한 처형이었죠. 중사, 이 여군, 도망쳐. 남자가 피 섞인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선명했죠. 놈들이 아직 산에 있다. 날 죽이려 온 놈들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능선 위에서 군용 서치라이트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여러 개의 강력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계곡을 향해 쏟아져 내려왔죠.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바위 뒤로 숨겼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산 위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 능선 수색 완료. 목표 아직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아. 사단장 시신 반드시 회수해야 돼. 살아있으면 절대 안 돼.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위에서 포상금 받는다. 알았나?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단장 시신이라니? 저들은 이 남자를 죽이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군인 손으로요. 민지는 남자의 상처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내부의 반역이었죠.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6년 군 생활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특전사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는 법은 배운 적 없습니다. 사단장님, 제 등에 업으십시오. 민지는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체중은 70kg쯤 되는 것 같았지만 민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수백 번 넘게 완전 군장 40kg 메고 행군 훈련을 했던 몸이었으니까요. 민지는 일부러 계곡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였죠.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민지는 이를 악물고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산 위에서는 검은 전술복을 입은 인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대략 5명에서 7명 정도 모두 군인 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체계적이고 훈련된 동작이었습니다. 민지는 계곡물을 따라 한참을 내려간 뒤 어린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폐교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아무 기록에도 없는 민지만 아는 공간이었죠. 지하 저장고에 남자를 내려놓자 남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피빛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특전사 707 부대 소속 중사 배민지입니다. 계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지가 군대식 경어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팔 계급장을 가르쳤습니다. 육군 소장 최강원이요. 23사단장.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2개 소장 계급, 사단장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단 장급이면 경호도 철저할 텐데 어떻게 이런 꼴이 됐을까요? 사단장님, 왜 저들이 사단장님을 죽이려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려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최강원이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 죽이려 한 건 내가 15년을 키운 내 부하였소. 내가 소위 시절부터 병장으로 데리고 다니던 놈이었소. 내가 진급할 때마다 함께 올라갔고 내가 사단장 되니까 그놈도 대령까지 달았소. 그런 놈이 날 배신했소.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부하가 상관을 죽이려 했다니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반역이었죠. 최강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 내부 비리를 파고들었소. 군납 무기 횡령, 해외 용병 불법 거래, 퇴역 장성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 조사하다 보니 금고단 맨 위에 차기 군단장 내정자가 있었소. 그리고 그 밑에 내 부하 대령놈. 이름도 있었어. 민지는 최강원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누군가가 최강원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건 최강원이 직접 키운 부하. 배신과 권력,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사로 처리될 예정이었군요. 지리산 조난 사고로요? 그랬지. 하지만 당신이 날 살렸소. 중사, 당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요? 같은 군인이라서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은 살아 돌아와서 말해야 하니까요. 진실은요. 밖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 불빛이 산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하 저장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최강원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장고 천장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군화 발소리였죠. 그리고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쪽에 폐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지하실부터 뒤져. 사단장 그놈
멀리 못 갔을 거야. 상처가 깊으니까 반드시 어딘가 숨어 있을 거다. 찾아내서 확실히 처리해. 민지는 최강원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최강원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민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단장님,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저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천장 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하실로 내려오는 계단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민지는 최강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긴 밤을 살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천장 위에서 군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을 발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하실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의 입을 막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지하실 입구를 찾는다면 민지와 최강원은 쥐새끼처럼 잡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폐교는 20년 전에 폐쇄됐습니다. 지하실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다음 건물로 이동하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 전에 민지는 최강원을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 전체가 포위된 상황에서 말이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지는 최강원의 입을 막았던 손을 떼었습니다. 최강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중사, 고맙소. 말씀 아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지하실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최강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물을 꺼냈습니다. 최강원에게 물을 먹이며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정확히 누가 사단장님을 죽이려 한 겁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강원이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대령 박진수, 내가 소위 시절부터 데리고 다니던 놈이요. 내가 진급할 때마다 함께 올렸고 내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놈이었소. 그런데 그놈이 군단장 자리를 탐내더군요. 내 위에 있는 군단장이 내년에 예편하거든요. 후임자로 나를 밀어줄 생각이었소. 그런데 박진수 그놈이... 최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상처보다 더 깊었던 거죠. 그놈이 군단장 내정자한테 붙었소. 비자금 조성하고 무기 횡령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소.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버렸소. 증거까지 확보했소. 그래서 날 제거하려 한 거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아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었죠.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지는 지리산 산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대원이었죠.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산불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산불 진화에 투입됐고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헬기가 낡아서 정비가 필요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정비를 미뤘다는 것을요. 그리고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라며 위로금 3천만 원을 주고 끝이었죠. 민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죽음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군으로요. 그리고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16년을 복무하며 민지는 수많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여자 몸으로 버텨냈죠. 왜냐하면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또 누군가 버려질 거라는 것을요. 중사, 당신은 왜 군인이 됐어? 최강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산불 진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였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거요. 그래서 군인이 됐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최강원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군인이구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동이 틀려면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단장님, 동이 트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헬기까지 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 전체가 포위됐을 텐데. 계곡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낮아져서 감지가 안 되거든요. 최강원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특전사 탈출 매뉴얼이요. 당신 그걸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 훈련 때 23번 했습니다. 실전은 처음이지만요. 민지는 자신의 배낭에서 방수포와 로프를 꺼냈습니다. 특전사는 항상 비상장비를 휴대하니까요. 민지는 최강원의 상처를 방수포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물에 젖으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사단장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제가 신호할 때까지는요. 최강원이 민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하실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는 폐교 뒤편 계곡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컴컴했지만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민지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강원을 업은 채로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였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민지의 다리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이쪽 계곡 수색, 열화상 카메라 가동. 민지는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강원까지 물속에 담갔죠.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물속에 잠겼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불빛이 계곡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강원이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습니다. 중사,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민지는 다시 최강원을 업고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민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은신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을 살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계곡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바위 뒤에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전술 단검을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길을 뚫겠습니다. 중사, 위험해요. 저들은 무장하고 있어? 저도 무장했습니다. 민지는 단검을 꽉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바위에서 바위로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특전사 잠입훈련의 정수였죠. 첫 번째 남자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남자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남자가 신음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고 남자는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는 두 남자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알파팀. 사단장 은신처 발견했습니다. 폐교 지하실에 혈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군 군화 발자국도 발견했습니다. 특전사 군화입니다. 누군가 사단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아. 여군 신상 파악해. 최근 휴가 나온 특전사 여군 리스트 뽑아. 그리고 계곡 하류 쪽 병력 증원해. 저들은 계곡을 따라 도망쳤을 거야.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상이 파악되면 끝이었습니다. 민지의 가족, 친구들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민지는 최강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단장님, 큰일입니다. 제 신상이 탈로 났습니다. 이제 저도 표적이 됐습니다. 최강원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사, 미안하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소. 사과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민지는 쓰러진 남자들의 전술복과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원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돼야 합니다. 도망만 치면 결국 잡힙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들은 수십 명이요. 민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특전사는 소수로 다수를 제압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훈련에서 1등이었습니다. 민지는 확보한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여기는 브라보팀. 사단장 발견했습니다. 동쪽 능선으로 도주 중입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령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전 병력 동쪽 능선으로 집결. 사단장 놓치지 마. 발소리가 동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업고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민지는 멈춰섰습니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으니까요. 대령 박진수였습니다. 박진수가 권총을 민지에게 겨누며 비웃었습니다. 특전사 여군. 재미있군. 하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속을 것 같나? 난 사단장님 밑에서 20년을 굴렸어. 사단장님의 모든 수를 다 알지? 거짓 무전으로 병력을 돌린다. 그 정도는 나도 예상했어. 박진수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사단장님. 그리고 특전사 여군. 둘 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줘. 미안하지만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총구가 민지의 이마를 향했습니다. 과연 민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진수는 정말 방아쇠를 당길까요? 박진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총구는 민지의 이마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죠.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박진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별 하나 때문입니다. 겨우 별 하나 더 달려고 20년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웃기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군대에서 별 못 달면 개죽음이거든요. 민지는 박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방아쇠 당기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번이 몇 번입니까? 박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98대 80명이야. 그게 왜? 민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32년을 군복 입고 살면서 결국 선택한 게 배신입니까?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워. 난 32년을 개처럼 일했어. 사단장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별 하나 달았지? 그런데 위에 있는 놈들은 나한테 뭘 줬어? 대령 달아주고 끝이야.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야? 민지는 박진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랐죠. 그래서 은인을 죽입니까? 닥쳐. 내가 뭘 알아? 나는 이 제50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라고. 박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민지는 번개처럼 몸을 틀며 박진수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총이 발사됐지만 총알은 민지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죠. 민지는 박진수의 팔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크악! 민지는 박진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진수가 바닥에 쓰러졌고 민지는 그의 목에 발을 올렸습니다. 32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박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민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죽여. 차라리 죽여줘. 민지는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법정에 서십시오. 총소리를 듣고 병력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박진수를 인질로 잡고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포위당했죠. 민지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뒤는 10m 높이의 폭포였습니다. 최강원이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중사, 항복하게. 당신까지 죽을 필요는 없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특전사입니다. 항복은 배운 적 없습니다. 민지는 박진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강원을 꽉 껴안았습니다. 숨 참으십시오. 두 사람은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민지는 최강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도 꽉 붙잡고 있었죠. 물살을 따라 300m를 떠내려간 끝에 강가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끌고 강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체력이 한계였죠. 최강원이 민지를 흔들었습니다. 중사, 정신 차려요. 최강원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겉옷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으니 이번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요. 새벽,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최강원이 밤새 불을 지피며 지켜준 덕분이었죠. 사단장님, 깨어났구먼. 다행이요. 민지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방수 배낭이라 물건들은 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식량을 나눠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 건가? 제가 아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이틀을 걸어 두 사람은 깊은 산속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마른 체격의 노인이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오 박사님. 어떻게 여기에? 오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지? 사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 박사가 최강원을 보았습니다. 사단장님도요. 두 분 다 잘 오셨습니다. 최강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오 박사가 주머니에서 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령 오민석입니다. 두 분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사단장님이 조사하시던 군비리 사건, 국방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을 믿기로 배후 전체를 잡기로 했습니다. 최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 믿기로. 내가 죽을 뻔한 것도 다 계획이었단 말이요? 오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민석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수 대령의 배후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 위에는 국방부 차관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수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최강원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참모총장이라니. 군 전체가 썩었단 말이요. 오민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 싸울 것인가? 단, 서울로 간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최강원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민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군 헬기가 올 겁니다. 그걸 타고 서울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두막 300m 떨어진 곳에서 저격수가 그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격수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표물 셋 확인. 사살 명령 대기 중. 좋아. 내일 새벽 헬기 타기 직전에 사살해. 셋 다 놓치지 마. 특히 사단장은 머리에 쏴서 확실히 죽여. 이번엔 실수 없다. 저격수가 스코프로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지와 최강원, 그리고 오민석의 얼굴이 십자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격수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로 향했습니다. 과연 세 사람은 내일 새벽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오두막 300m 떨어진 능선에서 저격수가 스코프로 오두막 문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저격수의 이름은 상사 김태훈. 특수전사령부 출신으로 1000m 방목표물도 정확히 맞추는 저격의 달인이었죠. 김태훈의 귀에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사, 목표물 움직임 있나? 아직 없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불빛만 보입니다. 좋아. 헬기 도착 예정 시각이 6시다. 놈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살해. 사단장부터 쏴. 명심해. 이번엔 실수 없다. 김태훈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민지와 최강원, 그리고 오민석은 이 죽음의 함정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두막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격수에 총알 맞아 죽을까요? 오두막 안에서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산속이 조용한 게 당연하지만 민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16년 경력이 만들어낸 육감이었죠. 민지는 오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밖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한 게 이상한가? 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새벽이면 새들이 울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새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울지 않았죠. 오민석이 재빨리 쌍안경을 꺼내 창문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능선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격수다. 능선 위에 있어? 최강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잖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민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헬기는 언제 옵니까? 6시 1시간 후입니다. 저격수는 몇 명입니까? 최소 2, 아마 셋일 겁니다. 민지는 오두막 구조를 살폈습니다. 문은 하나, 창문은 2, 뒷문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죠. 소령님, 저격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저격총이 없어. 민지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신호탄 3발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연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막 속에서 접근해서 근접전으로 제압합니다. 오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상대는 저격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이야. 연막 속에서도 열화상 스코프로 볼 수 있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민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있긴 해. 미끼 작전이야. 미끼요. 누군가 밖으로 나가서 저격수의 주의를 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저격수를 제압하는 거지? 최강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소? 어차피 놈들 목표는 나니까. 민지가 최강원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사단장님은 다리를 다치셨지 않습니까?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요? 민지가 신호탄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합니다. 소령님은 제가 신호 보내면 저격수 위치로 가십시오. 중사, 너무 위험해. 특전사는 위험한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민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능선 위 저격수 위치를 파악했죠. 대략 300m. 저격총의 유효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신호탄 하나를 창문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붉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탕. 저격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민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쳤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첫 번째 총알 피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탕, 탕. 연속으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민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저격수의 조준을 흐트렸습니다. 특전사 회피 기동 훈련 그대로였죠. 오민석은 민지가 주의를 끄는 사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능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저격수 김태훈은 민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죠. 오민석이 저격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저격수의 뒤통수에 겨눴습니다. 손들어. 천천히. 김태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돌리며 저격총 개머리판으로 오민석을 가격했습니다. 오민석이 비틀거렸고 김태훈은 저격총을 버리고 전술 단검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놈이 감히. 두 사람은 백병전에 돌입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죠. 하지만 김태훈이 한 수 위였습니다. 오민석의 팔에 칼자국이 났습니다. 김태훈이 오민석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오민석의 목에 겨눴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의 뒤통수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크악! 김태훈이 쓰러졌습니다. 민지는 김태훈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고마워, 중사. 민지는 김태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사, 응답해. 왜 총소리가 끊겼어? 놓친 거야. 민지가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오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빨리 헬기 위치로 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강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먼.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헬기가 너무 빨리 오고 있었으니까요. 오민석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기관총이 나왔습니다. 엎드려. 민지가 최강원을 밀쳤습니다. 다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두막이 벌집이 됐죠?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민지와 오민석, 최강원은 오두막 안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무벽이 갈기갈기 찢혔습니다. 몇 초만 더 맞으면 오두막이 무너질 것 같았죠. 오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우리 헬기가 아니야. 적들이 군용 헬기를 탈취했어. 민지가 배낭에서 대전차 로켓을 꺼냈습니다. 특전사 비상 장비였죠. 이거 한 발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민지는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헬기가 선회하며 다시 기관총을 겨눴습니다. 민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휘깃쾅. 로켓이 헬기 꼬리를 명중시켰습니다. 헬기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산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죠. 맞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 헬기 격추됐습니다. 브라보 헬기 투입합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공격 헬기였습니다.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로켓은 이미 다 썼으니까요. 과연 세 사람은 공격 헬기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대의 공격 헬기가 오두막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 총알이 빗발치며 나무벽을 갈기갈기 찢었죠. 민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쳤습니다. 로켓은 다 썼습니다. 이대로는 3분도 못 버팁니다. 오민석이 무전기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본부.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좌표 북위 35도. 하지만 무전기는 잡음만 뱉어냈습니다. 교란 전파였죠? 최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개죽음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군 식별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헬기 옆구리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과연 저 헬기는 진짜 아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오두막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총탄 세례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민지는 최강원을 끌고 오두막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민석이 권총으로 헬기를 향해 응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총 총알이 헬기에 닿을 리 없었으니까요. 충분해. 사단장님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 뒷문은 없습니다. 그럼 바닥 뚫어. 지하로 파. 민지는 오두막 바닥을 발로 찼습니다. 낡은 바닥이 부서지며 구멍이 났죠. 민지는 최강원을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로 나타난 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휘깃쾅. 공격 헬기 한 대가 폭발하며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한 대가 황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쾅. 두 번째 헬기도 격추됐습니다. 오두막 지하에 숨어있던 민지와 최강원이 밖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셋을 단 중장이 내렸습니다. 오민석이 헬기로 달려가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정원 오민석 소령 경례. 중장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작전참모장, 육군 중장 강석주다. 최강원 사단장과 배민지 중사는 어디 있나? 민지와 최강원이 지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강석주 중장이 최강원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구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최강원이 멍한 표정으로 강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 헬기 안에서 하시죠. 빨리 타십시오. 적들이 또 올 겁니다. 네 사람은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숲속에서 대공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가 회피기동을 펼쳐 미사일을 피했죠. 헬기 안에서 강석주 중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알 권리가 있으니 보여드립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군비리 조직의 전체 구조도였죠.
최강원이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들이 나라를 이렇게 좀먹고 있었구먼. 강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군납비리로 3조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정치인 매수하고 언론 입맞추고 검찰까지 장악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조사를 시작하자 놈들이 제거하려 한 겁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체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놈들이 워낙 치밀하게 움직여서요. 하지만 사단장님이 확보하신 증거가 있다면 다릅니다. 최강원이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10년치 범죄 증거가 전부 담겨 있어? 강석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놈들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헬기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전기로 협박이 들어왔으니까요. 강석주 중장, 들리나? 최강원을 우리한테 넘겨? 그럼 자네 목숨은 살려주지. 거부하면 자네 가족부터 죽인다. 강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다. 협박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무전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석주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헬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착륙할 곳이 문제였습니다. 군기지는 이미 적들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강석주가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본관 옥상으로 직행해.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 헬기는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강석주가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적들이다. 국방부까지 포위했어. 오민석이 말했습니다. 착륙하면 포위당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길을 뚫을 테니 그 사이 사단장님을 안전하게 모시십시오. 중사, 혼자서는 무리야. 특전사는 혼자서도 싸웁니다. 민지는 헬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잡고 건물 옥상으로 하강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5명 제압 가능하다. 민지는 확보한 권총으로 응사했습니다. 1명씩 정확히 쓰러뜨렸죠. 특전사 사격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길 뚫었습니다. 착륙하십시오. 헬기가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최강원과 강석주, 오민석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방부 본관 로비에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경호 병력이었죠. 장관이 최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최강원 사단장, 고생 많으셨소. 이제 안전하오. 최강원이 USB를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놈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오늘 밤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겠소.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관련자 전원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장관님, 큰일입니다. 건물이 포위됐습니다. 반군 병력 300명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탱크까지 동원했습니다. 민지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탱크 3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최강원을 넘겨라. 안 그러면 건물을 폭파한다. 30분 준다.
30분 안에 결정해. 최강원이 장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나가면 죽어. 민지가 최강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단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탱크 포탑이 건물을 향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였죠. 과연 이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군은 정말 국방부 건물을 폭파할까요? 탱크 포탑이 국방부 건물 정면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포수가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죠. 발사 10초 전 9점. 8점. 7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장관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연결해 주시오. 대통령님께 긴급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방군이 이미 통신을 차단한 거였죠. 최강원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내가 나가겠소? 이 건물 안에 300명 직원이 있어. 나 하나 때문에 300명을 죽일 순 없소. 민지가 최강원의 앞을 막았습니다. 사단장님, 나가시면 놈들은 사단장님을 죽이고 증거까지 없앨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도 300명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네.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6점. 5점. 4점. 과연 탱크는 정말 발사될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3점. 2점. 1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쿵쾅. 공격 헬기 10대가 국방부 건물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군 탱크 주변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확성기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군 병력에게 경고한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것은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불응시 사살한다. 방군 지휘관이 당황해서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전기 너머로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해. 당장 철수하라고. 대통령이 움직였어. 우리 계획이 틀어졌어. 방군 병력이 황급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도 후진했죠. 하지만 헬기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군 병력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죠. 국방부 건물 안에서 장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움직이셨구먼. 이제 살았소. 최강원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참모총장과 차관이 남았소. 놈들을 잡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오. 강석주 중장이 최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대통령님께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을 긴급 소환하셨습니다. 청와대로 가시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청와대요. 거기가 안전합니까? 대통령 경호실이 직접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죠. 일행은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상공에는 전투기까지 배치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경계 태세였죠. 청와대 회의실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통령이 최강원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최강원 사단장, 고생 많으셨소. 자리에 앉으시오. 최강원이 경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참모총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참모총장, 설명해 보시오. 왜 소속 부대가 국방부 건물을 공격했소? 이건 반란이요. 반란. 참모총장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오해입니다. 그건 일부 불순 세력이 저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저는 전혀 관여하지. 대통령이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증거가 다 있어. 대통령이 USB를 꺼내 화면에 띄웠습니다. 참모총장과 차관의 비리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죠. 비자금 계좌, 뇌물수수 내역, 무기 횡령 기록까지. 참모총장과 차관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경호실장, 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시오. 혐의는 반란 음모와 국가재산 횡령이요. 경호원들이 참모총장과 차관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참모총장이 발악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38년을 군에 몸 바쳤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습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8년을 군복 입고 나라를 좀먹었소. 이제 죄값을 치르시오. 참모총장과 차관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최강원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단장,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군이 이렇게 썩은 줄 몰랐을 거요. 이제 군을 다시 바로 세우겠소? 최강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겁니다. 군인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민지를 보았습니다. 배민지 중사, 당신도 고맙소. 사단장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영영 묻혔을 거요. 당신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겠소? 민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강원과 민지는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단장님. 참모총장이 정말 사단장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배민지 중사님, 어떻게 사단장을 구하셨습니까? 최강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군이 얼마나 썩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민지 중사 같은 훌륭한 군인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군을 바로 세우는데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강원과 민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최강원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중사,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단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차가 최강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강원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지가 그를 막았습니다. 사단장님,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집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단장님은 일주일째 집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민지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 대령이었습니다. 박진수가 권총을 들고 최강원을 겨눴습니다.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청와대에서 승리의 잔치 즐기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박진수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대령, 총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참모총장님과 차관님은 잡혔지만 우리 조직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복수할 거야. 박진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창문이 깨지며 저격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박진수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크아. 밖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박진수가 체포됐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조심하십시오. 우리 조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국회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연 박진수의 말은 허풍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더 큰 조직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박진수가 끌려간 지 3일 후 최강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사단장님, 3일 후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시면 죽습니다. 저격수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단장님뿐 아니라 배민지 중사도 죽습니다. 최강원이 문자를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입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럼 제가 막겠습니다. 과연 기자회견장에 정말 저격수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최강원을 겁먹게 하려는 허풍일까요? 그리고 박진수가 말했던 큰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강원은 문자를 무시하고 기자회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저격수가 정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오민석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소령님, 기자회견장 주변 건물 전부 수색해야 합니다. 이미 하고 있네? 특수부대가 반경 500m 내 모든 건물을 수색 중이야. 지금까지는 이상 없어.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최강원의 증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민지는 최강원 옆에 붙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완벽한 경호 태세였죠. 오후 3시 정각, 최강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군의 치부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이 10년 넘게 군납비리로 3조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최강원 마이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격이었습니다. 민지가 최강원을 밀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주변 건물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저격수다. 방향은 동쪽 건물 옥상. 민지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격수 위치 파악. 즉시 제압하라. 특수부대가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격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원격 조종 저격총이었습니다. 민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격 조종이라니? 놈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최강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계속하겠소.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두려워서 멈추면 놈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하겠소. 최강원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저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강원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참모총장의 비리, 차관의 뇌물수수, 무기 횡령의 실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강원과 민지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최강원이 갑자기 괴로워하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가슴이... 사단장님. 민지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최강원이 피를 토했습니다. 민지는 최강원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독극물 중독입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빨리 와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강원이 마신 물에 독이 든 거였습니다. 누군가 내부에 있었던 거죠. 민지는 오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령님,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독극물 중독됐습니다. 뭐라고? 기다려. 지금 당장 수사 들어간다. 이틀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가 스파이였던 겁니다. 비서는 10년 넘게 장관 곁에서 일하며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장관이 충격을 받아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강원은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민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중사, 이제 시작이요. 군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았소. 두 사람은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장관이 최강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원 사단장, 대통령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참모차장으로 임명하셨소. 군 개혁을 이끌어 주시오. 최강원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관이 민지를 보았습니다. 배민지 중사, 당신은 소령으로 특진하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장으로 임명하겠소. 군 내부 비리를 뿌리 뽑아주시오. 민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중사에서 소령으로요? 그건 대통령님의 특명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민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건의 군비리 제보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배민지 소령,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차장 윤석호입니다. 국정원 차장님이 왜 여기에? 윤석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민지가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배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는 현직 국회의원 15명과 재벌회장 5명입니다. 이들이 지난 20년간 군을 좀먹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당신이 이들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칫하면 당신도 최강원 차장도 죽을 수 있습니다. 윤석호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강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그 재벌 회장 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헬기 추락 사고의 배후였다는 것을요. 과연 민지는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윤석호 국정원 차장이 건넨 서류를 보던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벌 회장 5명의 명단. 그중 세 번째 이름, 대한항공우주 회장 강일권. 민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타고 있던 산불 진화 헬기를 납품한 회사, 그리고 정비 불량으로 추락 사고가 났던 헬기. 강일권은 당시 회장 아들로 납품 담당 이사였습니다. 사고 조사 때 증거를 은폐하고 유족들에게 돈을 쥐어줘 입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 민지의 부모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까요?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최강원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최강원은 새 사무실에서 군개혁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소령. 민지가 윤석호가 건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벌 회장 5명이 군비리의 배후입니다. 이들을 수사해야 합니다. 최강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국정원에서 이미 보고받았어. 하지만 이들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아. 정치권과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자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닌가?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최강원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일권, 자네 부모님 헬기 추락 사고의 배후지? 내가 조사해봤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원이 일어서서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령, 복수와 정의는 다르네. 자네는 지금 어느 쪽을 원하는 건가?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안에 제 부모님의 억울함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최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함께 하세. 하지만 법대로 하는 거야? 개인적인 복수는 안 돼? 두 사람은 재벌 회장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재벌 회장 5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강일권도 포함됐죠? 20년 전 헬기 사고 은폐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법정에서 강일권이 민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살림 공무원 딸인가?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배상철, 김영미의 딸 배민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돈 3천만 원 쥐어주고 입 막으려 했던 거. 강일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비 불량을 알면서도 헬기를 납품했지 않습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제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일권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재벌 회장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몇 달 후, 민지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였죠. 민지는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초입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름이 새겨진 비였습니다. 국가가 뒤늦게나마 세운 거였죠. 민지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왔어요. 이번엔 누군가 살아 돌아와서 말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이겼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최강원이 민간인 복장으로 내렸습니다. 더 이상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차장직을 그만두고 민간인이 된 거였죠. 최강원이 추모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지 옆에 섰습니다. 최강원도 꽃을 놓았습니다. 배상철, 김영미 두 분께 경례를 올립니다. 두 분의 딸이 저를 구했고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최강원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령, 아니, 민지. 당신은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할 수 있었던 거요. 민지가 최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장님도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셨으니까 정의를 선택하신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민지가 일어서서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강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산에 올라가 보려고요. 엄마 아빠랑 자주 올라가던 곳이 있거든요. 혼자 가도 괜찮겠소? 민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전 특전사예요. 혼자가 더 편해요. 민지는 산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강원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민지. 정말 고맙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도 말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배민지 소령과 최강원 차장처럼 누군가를 살리려 한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면 당신은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배민지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정의감.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죽음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모님처럼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살아서 돌아가 말하게 하겠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불의 앞에 있습니까? 모른 척하면 편할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면이 습관이 되면 결국 당신도 외면당합니다. 오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배민지가 될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구경꾼이 될 겁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교훈을 마치겠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배민지 같은 존재이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